안녕하십니까. 아투TV에서 보내드리는 이종훈의 HQ, 시사 고급 시사 프로그램을 지향하는 이종훈의 헤드쿼터 시간입니다. 2024년 5월 29일에 보내드립니다. 벌써 5월 달도 거의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하기 위해서 여의도 한복판을 걸어서 오거든요. 이 여의도 한복판. 그야말로 뜨거운 열기가 느껴집니다. 물론 더운 바람이 밤까지도 계속 이어지긴 하지만 그것보다는 이 봄의 마지막 그런 따뜻한 그리고 또 선선함 이것들이 다 어우러진 그런 훈훈함을 느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바깥으로 나와서 밤 시간을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문을 열면 정말 소리가 굉장히 커요. 저도 빨리 달려와서 저 안에 포함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종훈의 HQ 수요일날 보내드리는 이 시간에 제가 현장을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도 많은 일들이 있었죠. 오늘까지도 계속 이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의 오늘의 아시아투데이가 일면 톱과 사설로 보내드린 이 기사 정말 놀라셨을 겁니다. 어저께 바로 최해병 특검법과 관련돼서 본회의에 무리하게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저께 표결이 있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의 재의결 이유의 설명과 함께 유상범 의원의 반대 토론 그리고 박주민 의원의 찬성 토론 등이 이어졌습니다. 그 후에 투표가 시작이 됐는데 일면 톱 제목을 보죠. 아시아투데이 거부권 무력화 제동 야 이탈표 더 많았다. 맞습니다. 지금 그 직전까지 여당이 얼마나 이탈할 것인가를 놓고 진짜 언론에서 집요하게 다루었습니다. 민주당의 박주민은 이렇게 얘기했죠. 아이고 내가 다 연락해봤더니 확실하게 9명은 이탈한다라고 아예 공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개표가 끝나고 검표를 다 한 순간 민주당에서 탄식이 흘러나왔고 그리고 몇몇 지도부는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표결 결과를 말합니다. 294명의 재석 의원 중에 찬성이 179, 반대가 111, 무효가 4명으로서 부결된 겁니다. 294명의 재석이라면 찬성이 되려면 196표가 나와야 되는데 179표로 17표가 차이가 난 겁니다. 이 결과는 그야말로 민주당에는 충격이었죠. 일면톡 기사는 이렇게 전합니다. 이수진 무소속 의원이 본회의에 불참함으로써 가결 정족수가 196석으로 줄어들었는데 야권 출석 의원 179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면 수치상으로 국민의힘에서는 이탈표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특검법 재표결 전 안철수, 유이동, 김웅, 최재형, 김금태 등 국민의힘 의원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힌 터라 되레 야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도 분석된다. 특히 반대가 111명으로 국민의힘 의원 113명 중 2명 정도가 찬성한 셈으로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해석을 조금 더 제 생각을 보태서 말씀을 드리면 생각해 보세요. 시청자 여러분. 5명이 공개적으로 찬성을 하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건 비판과 비난을 받더라도 아이고 내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박제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렇게 박제를 선언한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마음을 바꿀까요? 그런데 마음을 바꿔도 그게 티가 나야 되는데 갑자기 반대표를 던지거나 갑자기 무효표를 던진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이고 마음을 바꿨다는 걸 알 수도 없을 뿐더러 두 번째 마음을 바꿨다고 그래서 좀 전에 찬성을 했다는 것이 희석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실익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 5사람은
그야말로 실익이 있으려면 자기가 얘기한 대로 찬성표를 던져야만 박자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전제 조건 5명 중에 그 어떤 사람도 마음을 바꾸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전제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시 표 계산을 해보죠. 111석에서 아까 113석이 원래 국민의힘입니다. 거기에 황보승이 자유통일당 당적으로 옮긴 황보승이와 그 다음에 하영재 무소속 이 두 사람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왜? 국민의힘 소속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국민의힘에 무슨 원한이 있어서 지금 뭐 탈당을 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둘 다 자신들의 어떤 잘못이 있었던 상태로 제명을 당하거나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단 표는 국민의힘 쪽과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러면 115 중에 5명, 아까 찬성을 여긴다는 5명을 빼야 됩니다. 그러면 몇 표가 남죠? 110이 있습니다. 110에서 반대표가 한 석이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 명만 민주당에서 마음을 바꿨을 것이다. 일단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얘기하면 무효표 넷이 사실은 반대라고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찬성을 지금 해야 되는 사람들 당에서는 일사분란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수로 무효를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할 겁니다. 이번에 무조건 가결을 하고, 그러니까 찬성을 전원 다 하고 여기에 플러스 국민의힘에서 10석 이상이 되느냐에 따라서 자신들의 탄핵의 정당성, 탄핵 시위에 장외 시위를 나가려고 하는데 그게 정당성이 부여되기 때문에 눈에 불을 켜고 찬성표를 다 던져야만 했다고 당연히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4표는 무효표 4표는 소극적인 부결, 그러니까 반대표를 던지거나 마찬가지 효과가 납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아까 이미 탈탈 털어서 국민의힘은 110이라고 우리가 전제를 했기 때문에 무효표 넷은 당연히 민주당에서 나왔다. 그러면 1 플러스 4는 5. 최소한 5명이 마음을 돌렸다는 겁니다. 여기에 가능성 하나를 더 얘기해 볼까요? 어떤 가능성이요? 바로 박주민이 9명이 뭐 당일 아침에 마음을 바꿨더라. 내가 다 직접 전화를 해봤다. 라고 한다면 9명이라는 4명이 더 국민의힘에서 박주민의 말을 한번 믿어보면 마음을 바꿨다고 했을 때 그만큼 민주당의 4명이 반란표를 한 겁니다. 이제부터는 탁탁 털어서 딱 균형을 맞췄기 때문에 이쪽 국민의힘에서 무엇인가 반란표가 있다고 하면 그만큼이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야 숫자가 맞으니까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일단 우리가 손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1 플러스 4, 5명은 최소한 민주당에서 이탈표가 나왔을 것이고 혹시나 국민의힘에 좀 더 있다면 그만큼 민주당이 반란표가 더 생겼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1 플러스 아까 5 플러스 알파, 즉 10 미만이든 10 이상이든 이탈표가 분명히 존재했고 5보다는 더 많았을 가능성도 있다 해서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고요? 그 직전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의힘이 10석이다. 10석 이상 반란을 한다. 아니나 9석은 반란을 한다. 이렇게 지금 했던 것이 거꾸로 민주당에서 5표 이상이고 최대 9표까지다. 아니면 10석이 넘는다. 이렇게 상황이 바뀐 겁니다. 다시 말해서 국민의힘은 똘똘 뭉쳤고요. 민주당은 이탈하고 있었다. 분열하고 있었다. 근데 그 밑에 민주당 밑에서 흐르는 마그마의 뜨거움은 전혀 감지를 못했다. 즉 현재 당 지도부가 이 민주당의 의원들 또는 당선인들을 정확하게 통제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딴 마음들을 먹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아시아투데이는 연이어 사설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최상병 특검법 부결, 이젠 소모적 정쟁을 끝내자. 자, 아시아투데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해 현장에서 인명구조 활동을 하다 순직한
해병대원의 사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상급자의 잘잘못을 따져 법대로 처벌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상병 문제를 이 선에서 끝내야 한다. 일방적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고 재표결에서 부결됐으면 더 끌고 갈 명분조차 없다. 공수처가 지금 관련자를 소환해서 수사를 하고 있고 경찰 역시 수사에 열을 내고 있으므로 공수처 수사와 경찰 수사가 미진할 때 특검을 하면 충분하다. 그러므로 민주당 등 야권은 192석을 무기로 22대 국회에서 또 다른 특검을 벼른다고 하는데 부디 민생 등 시급한 문제에 집중해 주기 바란다 라고 사설을 썼습니다. 또 다른 칼럼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지요. 아시아투데이에 실린 이각범 카이스 명예교수의 칼럼입니다. 포퓰리즘 극복을 위한 솔로몬의 지혜,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자, 그야말로 포퓰리즘의 아주 대표적인 국가 헝가리를 지금 예로 들고 있습니다. 헝가리는 지금 거의 독재가 굉장히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당 독재의 나라가 되었는데 집권당 대표 빅토르 오반이라고 합니다. 이 빅토르 오반은 범법 행위를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아니 독재를 하고 굉장히 포퓰리스트인데 범법을 저지르지 않는데요. 하다못해 똑같은 이재명도 얼마나 많은 범법을 저질렀습니까 이미. 그런데 빅토르 오반이 훌륭해서 범법을 저지르지 않는다고요? 기사를 봤더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지금 포퓰리스트로서 정권을 유지하는지 아세요? 법을 그때그때마다 다 바꾸는 겁니다. 일당 독재니까요. 자기 당이 그냥 집권 여당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하고 싶다 그러면 법 그냥 통과시켜서 법을 만들어 나가면 되고요. 실제 있는 법들을 전부 다 바꿔버리면 돼요. 어디랑 유사하죠? 21대와 22대 민주당 이재명의 당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1대에서 우리는 봤죠. 온갖 편법들 자기들이 먼저 어떤 예를 들어 공수처장이라든지 이런 이 후보 추천을 하는데 자기네들의 의석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기들이 만들고 패스트트랙해서 통과시킨 법을 그때그때 바꿉니다. 자기들이 유리한 방향으로. 이것이 민주주의입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데 바로 헝가리가 심각하게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압도적 제1당인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즉시 25만 원을 민생회복지원금을 전부 다 나눠주겠다는 것을 1호 당론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한다. 이 모든 과정을 거쳐서 한국은 앞서 예시한 헝가리의 길을 걷게 될 것이다 라고 이 칼럼은 전망합니다. 포퓰리즘으로 급전직한 그리스나 베네수엘라보다도 헝가리가 우리에게 더 강렬하게 다가오는 이유는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며 국민의 지지를 받아 등장한 의회 제1당이 일당 독재를 펴는 방식 또한 자기네들은 민주적이고 합법적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만드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지적한 이코노미스트지의 분석은 우리의 현실에서 볼 때 실로 예리하다. 문제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위기가 곧 우리나라 경제의 심각한 위기로 직결될 것이라는 점이다. 이제 이 모든 정치 경제적 악순환 과정을 밟지 않으려면 우리 국민들에게는 세대, 출신 지역, 직장이라는 집단적 사고, 집단의 얽매인 생각의 강제에서 벗어나 생각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하다라고 칼럼을 닫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포퓰리즘은 그야말로 세계적이죠. 그 어떤 나라에서도 사실 이렇게까지 정치 철학이 없는 지도자가 있을까? 그저 퍼주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사고를 가진 그런 지금 야당 제1야당 지도자가 자그마치 175석이나 갖고 있고 당내 견제 세력이 하나도 없고 그저 스스로도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면서 희희낙낙한 그런 정치인을 제1야당 175석이라는
어마무시한 칼을 쥐어줬습니다. 얼마나 난장판을 벌일지 이각범 명예교수가 걱정에 우려의 시선을 담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자, 오늘의 아투르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늘의 작전 명령 시간입니다. 오늘의 작전 명령은 일단 기사부터 소개를 시켜드리지요. 바로 이겁니다. 즉 문재인과 조국의 동병상련. 문다혜를 캐내면 조민이 보인다 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부터 어제까지 문다혜와 관련된 온갖 기사들을 다 보셨을 겁니다. 문다혜의 살 길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태국의 이스타항공, 태국 타이 이스타젯 항공의 사위를 취직시키기 위해서, 그건 전적으로 자기 딸의 이 생활 방편을 마련해 주려고 했겠죠. 서창호가 이뻐서일까요? 서창호는 아마 문재인한테 그렇게 이쁨 받는 사위는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제 개인적인 어떤 추정입니다. 뭐 남의 집을 비하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의 사위를 무조건 제가 뭐 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유는 출가 외인이라고 결혼시켰더니 변변한 직장 하나 제대로 영위하지 못하고 이 회사 저 회사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아이고 생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네 라는 식의 어떤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상직에게 우리 사위 좀 어떻게 해주겠나 라는 소리를 분명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상직이 최근 기사에도 이 사람들을 태국에 보내주기 위해서 자신이 있는 중소기업 진흥공단의 직원을 동원을 해서 타이의 부동산 전문가를 만나게 해주잖아요. 참 기가 막힙니다. 2주까지 이렇게 이상직이 도와주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상직한테 뭐를 줬습니까? 자기 사위를 취직도 시켜주고 타이에 이렇게 정착도 시키는데 온갖 그런 편의를 제공한 이상직을 중소기업 벤처공단 이사장으로 시킨 것보다 그것도 모자라서 공천을 내리꽂습니다. 전주에 원래 이상직이 출마하고 싶었는데 이 공천 받은 4년 전 또다시 공천을 받으려고 했다가 밀려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어떻게 합니까? 찍어 누릅니다. 아이고, 그 경쟁자 하지 마세요. 무주공산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그냥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이상직의 소원이었던 국회의원에 당선시키지요. 그리고서 이상직에게는 나는 타이 이스타젯 항공과 이스타젯 항공은 전혀 무관합니다. 이스타젯이라는 이름은 왜 갖다 붙였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요. 자, 이 얘기들은 사실 오늘 들려드릴 말씀은 아닙니다. 지난주까지 벌어졌던 일들을 제가 조금 정리한 것이고요. 자, 오늘 드릴 말씀은 이겁니다. 자, 언제부터 시작돼서 언제까지 이어졌을까? 무엇이? 문재인, 김정숙의 딸 바보, 딸 사랑. 어마무시합니다. 자,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바로 문다혜는 대통령의 청와대가 다 온통 나서서 문다혜의 이번에는 부동산 재테크를 도와줍니다. 누구? 바로 총무비서관실에 있던 행정요원 양이네스, 그 다음에 제2부속실 비서관으로 있던 유성화, 그 다음에 경호처에 있던 A 경호원, 그 다음에 민정수석실에 있던 행정관. 자, 중복되는 부서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네 부서가 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문다혜와 돈 거래를 했습니다. 돈을 주고받는 그런 그 행각을 벌였다는 겁니다. 가능할까요? 자, 돈의 흐름이 어디로 갔나 봤더니 나중에 바로 양평동에 있는 다가구 주택을 사는데, 다가구 세대를 사는데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 1층, 지상 2층짜리 건물이고 다 세를 주면 그 월세로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사고요. 사실 1년 후에 팝니다.
그래서 또 넉 대의 지금 이 매각 차익 매각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원래 부동산에 아주 호재가 있었거든요. 그 정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청와대에 4개 부서가 움직이는데 그 정보 하나쯤은 껌먹기죠. 그리고 아시다시피 문재인 때 얼마나 부동산 값이 폭등했습니까? 따지고 보면 아이고 우리 딸 부동산으로 돈 좀 벌게 해야지 하고 아마 부동산에 온갖 임대차 3법 등 악법 종부세 때려대고 해갖고 부동산 값을 올려댔지 않았을까요? 라는 생각까지 듭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사실 정리해 드린 거고요. 그 다음 제가 문다혜의 그 다음 상황들을 보면 대단합니다. 자, 일단 대통령 딸의 아빠 찬스 문다혜법이라도 만들어야 한다. 2021년 펜앤마이크 기사입니다.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문다혜가 돌아옵니다. 타이에서. 사실 이때까지는 안 알려졌지만 서창호와 이혼을 한 상황이죠. 이혼하고 돌아와서는 바로 청와대에 들어가서 안 알려진 상황. 그러니까 태국에 갔을 때도 조용히 갔다가 돌아오는 것도 조용히 돌아오고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도 쥐 죽은 듯 숨도 안 쉬고 들어갑니다. 나중에 곽상도 의원한테 밝혀진 사실들이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청와대에 들어가서 간 게 뭐가 잘못이야? 참 기가 막혀서 윤건영 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자녀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게 아빠 찬스라고요? 아니 대통령들이 자기 자녀들과 산 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데 그게 아빠 찬스입니까? 라고 고함을 질러댑니다. 윤건영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역대 대통령 가족도 청와대에 거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얼마나 황당한 얘기인가요? 아니 전두환 대통령도 그렇고 박정희 대통령도 그렇고 물론 자녀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자녀들은 미성년자들이거나 결혼을 하지 않은 자녀들입니다. 독립생계가 아니지요. 그런데 말씀입니다. 바로 문다혜는요. 재산 공개, 문재인의 재산 공개 때 직계 자녀나 배우자도 재산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다혜는 거부합니다. 나는 독립생계를 꾸렸기 때문에 재산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앞과 뒤가 안 맞는 겁니다. 윤건영이나 이렇게 이 변명을 해대는 사람들 부끄러워하십시오. 독립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재산 공개를 할 수 없다면 독립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왜 청와대에 들어갑니까? 청와대는요. 국민의 세금으로 집무하라고 대통령이 집무에 전념하라고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문재인이 마음대로 재테크 자녀들이나 직계 존비속을 데려다가 재테크를 시키게 만들려고 세금을 내는 게 아니란 말씀입니다. 얼굴에 철면을 깔고서 이렇게 변명을 해대는 그 당시에도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 딸 불법과 편법과 온갖 것을 자행하더라도 우리 딸을 소중하게 내가 지키겠다라는 게 당시에도 욕을 먹더라도 그렇게 한 겁니다. 자, 더 보십시다. 문다혜가 얼마나 엮여져 있는지요. 양산에 내려갔을 때 기억하시지요? 2023년 5월 19일자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문재인이 책방을 냅니다. 이 책방은요. 문다혜가 권유를 했다고 합니다. 책방 내세요, 아빠. 왜 권유를 했을까요? 인터넷 도메인 psbooks.kr이 등록인이 문다혜였습니다. 아이고, 등록은 딸 이름으로 할 수 있지. 이 사람들은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도메인 등록 같은 실무적인 일을 문재인 대통령이 할 수는 없지 않느냐. 편의상 딸 명의를 빌린 것이다. 해당 도메인 주소는 무료로 받은 것이어서 빌려받은 것이어서 따로 지불되는 사용료는 없다. 이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문다혜가 등록을 했는데 아버지한테 빌려준 것이므로 무료로 줬대요. 무료로 빌려준 것이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소유권이 있거든요.
문다혜가 등록을 했기 때문에 문다혜가 이 psbooks.kr이라는 도메인의 주인입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아유 자기 아빠한테 무료로 빌려줬대요. 그리고 돈을 받지 않겠습니다 하고 아빠한테 얘기했대요. 이게 무슨 특혜냐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들여다보지요. 자, 인터넷 도메인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에 주소적에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혜라는 사람이 이 도메인을 등록한 날짜는 1월 5일입니다. 양산 세무서장이 발행한 재단법인 평산책방의 사업자 등록증 법인이 성립된 날이 1월 4일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법인은 이미 1월 4일 날 영업 개시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다혜는 1월 5일 날 그 다음 날 개인이 등록을 합니다. 이해가 가세요? 법인이 하루 전에 영업 개시를 했으면 도메인 등록을 다음 날 했는데 법인 이름으로 해도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저기가 아니래매요. 뭐 개인의 어떤 수익이 아니다. 문재인이 이익금을 내기 위해서 한 것도 아니래매요. 그런데 왜 그럼 법인으로 도메인 등록을 하지? 딸 이름으로 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책방이 나중에 굉장히 많은 어떤 뭐 수익을 내거나 하고 사람들이 이제 좀 잊혀져 갈 때 딸의 도메인 등록으로서 그 수익금 내지는 어떤 권리를 딸에게 주기 위해서 먼 훗날이라도 지금은 사람들의 눈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지만 그런 유무형의 그런 이익을 딸에게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을까요? 딸이 책방까지 내라고 권유하고 북카페를 열었는데 딸 이름으로 내는 게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요? 딸의 문다혜의 북카페 때문에 화난 건 사실은 우파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이재명의 온갖 그런 악행들을 사실상 세상에 드러낸 게 우파가 아니었던 것과 똑같지요. 우파 아니라 그 내부에서의 서로 간의 피 튀기는 다툼 때문에 드러난 것 아닙니까? 문다혜가 책방을 열었을 때 제일 화를 낸 집단은 개딸들이었습니다. 딸 문다혜 씨 권유로 북카페 여는 문. 그러자 이재명의 팬카페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디지털타임스 2023년 1월 17일자 기사입니다. 아이고 똥냄새가 진동하겠네. 재명인의 마을에 문다혜 씨 비난하는 게시글이 엄청 올라왔다. 똥파리 다혜의 똥파리 사랑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이렇게 문다혜를 직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올라왔군요. 할 말은 해야죠. 문다혜가 왜 그럴까? 그 관종 따님은 신경 끄는 게 벌 주는 거지. 관종 따님? 아니요. 모질이 따님이에요. 요상한 시국에 딸은 왜 자꾸 저러는 거지? 저러는 게 뭐죠? 바로 개달력 만들고 그 다음에 팬카페 그러니까 북카페 열고 이러는 걸 지금 이재명이 비난하고 있는 거. 이재명 개딸들이 비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문통 딸이 문제라기보다 문통 주변 인사들이 똥파디들하고 친한 건데 그런 것들을 소개시켜두는 수박들을 정리해야 된다. 참 문다혜에 대해서 이미 개딸들이 이렇게 집요하게 뜯었네요. 자, 문다혜가 그러자 트위터를 개설합니다. 2022년 5월 30일자 기사입니다. 핫이슈의 기사인데요. 제목을 한번 읽어볼게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 트위터 찐딸 개설. 부모님 내가 지킬 것.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가 트위터 계정 찐딸을 개설했다. 문다혜는 소개창에 슬하에 있기를 즐기는 리얼 딸,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자칭 문파 1호라고 썼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뭐 때문에 제가 이걸 갖고 왔냐고요? 문다혜는
사실 은근히 개딸들과 싸웁니다. 개달력에서 디자이너 있죠. 달력을 만드는 시각 디자이너를 사실 당시에 그 문골 오소리 출신의 디자이너입니다. 이 사람은 손가락 혁명군과 싸웠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딸들의 전신, 개딸들하고 이재명의 팬들하고 직접적으로 싸웠던 사람을 개달력 디자이너로 세우거든요. 그래서 문다혜를 지금 증오하고 있는 겁니다. 개딸들은 일부러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런 어떤 관계 속에서 문다혜가 자기의 어떤 이 트위터를 찐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네는 개딸이니? 나는 찐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합니다. 슬하에 있길 즐기는 리얼딸. 자기가 청와대에서 살고 그런 것들을 슬하에 있기를 즐기는 리얼딸이라고 얘기한대요. 슬하에 있기를 즐긴다라고 문재인 부부와 함께 청와대에 있던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즐긴다고요. 참 국민 세금으로 즐기는 즐긴 딸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자칭 문빠 1호. 문빠라는 건 사실 이 당시 이전부터 개딸들이 공격하는 그런 대상들이거든요. 문파, 뭐 문꼬로소리, 그다음 똥파리,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개딸들에게 전면전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뭐 지네들끼리 싸우는 거야. 뭐 이를 말입니까마는 전여옥 전 의원이 그래서 직격탄을 날립니다. 조민 문다의 직업이 뭘까? 대기업, 정규직도 부럽지 않다. 전직 의사, 전직 요가 강사, 무직자, 백수 둘 다 대책 없는 백조 아니냐. 문다혜의 직업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이고 조민의 직업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이냐. 문재인과 조국의 공통점은 딸이었다는 겁니다. 제 결론은 그렇습니다. 딸 때문에 망한 조국과 딸 때문에 앞으로 망할 문재인이 공통점이 바로 딸을 위해서는 온갖 불법 편법 다 자행했다는 겁니다. 일반인도 아니고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민정수석이 그런 일을 자행했다는 겁니다. 그러고서는 그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적폐라고 몰아붙이고 그 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을 또는 김건희 여사를 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온갖 가짜뉴스로 공격을 하면서 특검 운운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이렇게 닥치는 온갖 의혹은 온갖 말로 다 변명하라고 해명을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이요, 저들은 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고가 나와도 형을 살아도 인정도 안 하고 말인지요. 그리고 정치 보복을 자행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전효옥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도대체 너희들은 직업이 뭐니? 대통령 딸과 법무부 장관으로 그렇게 호가호위하면서 살았으면서 아직도 SNS에 당당하게 나는 셀럽입니다. 나는 지금 태국에 있습니다. 나는 이런 명품을 삽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슈퍼챗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질 않나. 어떤 저는 아빠에게 책방 만드세요. 북카페 만드세요. 개달력 만드세요. 온갖 돈을 여기저기 긁어 모으게 해서 사실은 그게 아버지를 위해서일까요? 결국은 자기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슬하에 있기를 즐기는 리얼 딸로서 말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지요. 문다혜가 1월 25일자 세계일보 기사입니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또다시 표적될 아버지와 우리 가족. 의미심장한 글. 또다시 표적될 자기로 인해서 엄마 아빠가 온갖 불법과 편법이 다 드러나서 수사를 받게 될 상황을 또다시 표적될 아버지와 우리 가족이라는 말로 부끄럽지 않게 정말 뻔뻔하게 저렇게 이야기하면서 검찰의
어떤 수사가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미 예고를 했습니다. 물타기를 한 거죠, 1월 달에. 왜? 지금 이 상황들이 다 드러날 것을 그들은 알았겠죠. 왜? 이미 작년 말부터 전주지검 형사 3부 이승학 부장검사가 전주지검장 이창수 지검장의 지휘를 받아서 확실하게 수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미리 밑자락을 깔았을 것입니다. 형사 3부 그대로 유임된 것으로 아는데요. 부디 이승학 부장검사 국민들에게 한 톨의 의혹도 남기지 않고 제대로 이 일가의 온갖 여죄를 철저하게 파헤쳐서 국민들에게 드러나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오늘의 이슈는 이재명입니다. 바로 이재명과 관련돼서 많은 사실이 곧 드러나고 있고 이제 굉장히 심각하게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이자들은 끊임없이 사실을 호도하고 또 재판 지연에 하려고 온갖 술수를 쓰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진상 전 실장이죠. 5월 28일자 기사입니다. 재판부 만료에도 정진상 측 녹취 등장임을 다 불러야. 이 기사는요. 녹취가 정영학 녹취입니다. 정영학 녹취는 이번 대장동 사건의 가장 핵심 증거지요. 이 증거로 말미암아 정영학은 그때 마치 이조실록을 기록하는 조선실록을 기록하는 그 사람처럼 엄청나게 역사서처럼 샅샅이 녹취를 해냅니다. 이 녹취가 바로 살아있는 그런 증거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 어마어마한 분량의 녹취를 전부 틀어달라. 그리고 이 녹취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을 전부 다 증인으로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 많다. 그건 너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변호인 측이 이 인정하는 부분을 전부 부를 테니까 변호인들이 원하는 파일만 따져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이재명 측 변호인, 정진상 측 변호인들은 증거 능력을 일일이 검증해야 된다. 녹취 파일의 위변조 여부를 검증해야 되는데 본인들이 직접 하기는 힘들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모두 부동의한다. 증거 채택을 부동의한다. 라고 버텼습니다. 그러니까 재판부가 등장인물들을 모두 불러서 녹음 파일을 재생하는 쪽으로 검토하겠다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아이고, 복장 터집니다. 만약에 피고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지면 이 재판은 몇 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답답합니다. 여기에 더불어 김용 재판 역시 참 기가 막힙니다. 김용 재판이 위증교사잖아요. 바로 김용이 돈을 받았다는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으로부터 1억 원을 불법 자금을 수수했다는 시점, 그 장소를 알리바이를 세우기 위해서 완전히 다른 곳,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이 아니라 성남 수원에 있는 곳에서 알리바이를 만듭니다. 조작했다는 것이 다 드러나죠. 근데 그 조작에 가담했던 사람이 다 구속돼 있거든요. 그 가담자들은 이재명 캠프의 주요 인사들입니다. 이 선대 관계자들이 보석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공소 사실을 다 부인하면서 다 부인했는데요. 이러자 일단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왜 갖고 오느냐? 재판을 지연하고 지네들의 살 길을 도모하기 위해서 온갖 정말 폐악질을 다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요. 우울한 어떤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지금 이 얽힌 실타래를 풀 수 있는 단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잊혔던 권순일,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진척도 있다는 겁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일단 아까 그 녹취록에 나온 부분 중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만배가 저수지 역할을 하고 있다. 온갖 저수지. 그러니까 저수지란 건 필요한 사람들이 가서 물을 갖다 퍼서 자신들의 목마름 갈증을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이 김만배는 이재명의 모든 비위 사건에 전부 다 얽혀 있습니다. 대북 송금, 재판 거래, 대장동, 뭐 기타 등등의 많은 사건들의 가장 중심에 서 있습니다. 저수지니까 그 역할들을 했다는 겁니다. 바로 권순일의 재판 과정에서의 활약상은 우리가 이미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안 그랬으면 권순일한테 8번이나 대법관을 찾아갈 수 있는 기자가 있을까요? 권순일은 대법관의 정문에 저는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러 왔습니다. 무슨 기자입니다. 하면 대법관 정문에서 대법원 정문에서 그 대법관실에 연락을 합니다. 약속이 잡혀져 있습니까? 8번에 걸쳐서 약속이 있습니다라고 대답을 한 겁니다. 아니 일개 기자가 대법관을 만나는 건 정말 힘듭니다. 아무리 법조계 출입 기자지만요. 그리고 그렇게 자주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대법원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사법부의 최고의 그런 권위를 가져야만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사롭게 아무리 기자라도 사사롭게 민간인들과 어떤 인연을 맺게 되면 굉장히 여러 가지의 오해와 또는 여러 가지의 구설에 또 얽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들이라고 하더라도 대법관을 8번을 찾아가서 직접 만난다? 어려운 일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만나줍니다. 뭐 바카스병을 갖고 갔대나 어쨌거나 어찌됐든 내용을 보면 바로 권순일이 주도를 해서 지금 그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이 뒤집어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이 있지만 그 녹취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남욱과 그 다음에 유동규 등의 김만배가 철저하게 위증을 시킵니다. 어떻게 해요? 50억 클럽을 등장시켜서 이 대장동 게이트는 모두 다 국민의힘에서 나왔다. 증거는 곽상도, 박영수다. 이것을 엮습니다. 물론 박영수와 곽상도는 50억을 각각 자신이 받거나 아들이 받거나 온갖 특혜들을 받았지요.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욱과 그 다음에 지금 유동규한테 자 검찰에 진술을 하게 될 거야. 그런데 가서 진술을 하되 박영수와 곽상도는 다 불어. 나한테 들은 얘기 다 불어도 돼. 하지만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은 권순일이라는 이름을 절대 말하지 마. 라고 하는 것이 이미 증언으로서 진술로서 이미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숨겼을까요? 당연히 권순일이 만약에 얽혀 있다고 한다면 재판 거래 혐의가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증거 중에 하나가 이거죠. 권순일이 지금 밑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내가 화천대유 고문인 걸 절대 밝히게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떳떳하다면 대법관 나와서 왜 화천대유 고문이 됐는지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걸까요? 이 월간조선 2024년 6월호에는 김만배가 쌍방울 저수지 역할을 했다. 이재명과 김성태와 권순일과 모두 연결됐다라는 제하의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바로 권순일이 재판 거래를 했다는 6가지의 증거 해갖고요. 1. 전직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고 화천대유라는 별도 이름 없는 기업체로부터 월 1,500만 원의 고문료를 받았다. 일도 없이 받았으면 사후 뇌물죄고 일하고 받았으면 변호사법 위반이 문제된다. 대법관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네로라 하는 진짜 유명한 로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전화 한 통화로 몇십억 원을 전관예우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천대유
저희 대장동 사건이 터지 이전에 우리가 화천대유라는 이름을 안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이름 없는 회사에 고작 꼴랑 1,500만 원을 받는다? 이해가 되지 않죠.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재명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대법원 재판 연구관들이 유죄 의견으로 보고 연구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권순일이 무죄 취재 연구 보고서를 사로이 작성했다. 유력한 증거죠. 세 번째, 권순일은 이 사건에 대해 강한 애착이 있었던지 자신이 펴낸 공화국과 법치주의라는 책에서 24번째 판결로 자기의 이 판결을 소개했다. 이상합니다. 이 연루 의혹이자 권순일은 이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나는 그냥 대법관 중에 한 사람에 불구하고 그 사건은 난 잘 모르는 사건이다라는 식으로 거리를 뒀잖아요. 그런데 왜 자기 책에는 아주 자랑스럽게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을 소개를 할까요? 네 번째, 권순일은 이 사건을 이렇게 비중 있게 생각하였는데 정작 이 사건에서 등장하는 화천대유는 모른다고 말했다. 앞뒤가 안 맞죠? 생각해보세요. 내 책에 그 판결문을 다 수록을 했다고 하면 판결문에 들어가 있는 화천대유라는 이름을 모른다라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죠. 이건 화천대유의 이름을 모르는 게 아니라 화천대유의 이름을 모르는 것으로 해야만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다섯 번째,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는 대법원을 자주 방문했는데 그 방문처로 권순일을 표시했다. 그런데 김만배는 이발소로 갔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그러다가 권순일이 퇴임하자마자 대법원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 자, 이게 저는 이발소 얘기를 듣고 경악을 했습니다. 자, 아까 설명을 드렸죠. 김만배라는 자가 대법원에 들어가려면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저 이발소 가요? 그러면 발길질을 당할 겁니다. 이발소 가기 위해서 대법원에 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대법원에 있는 판사를 만나러 간다. 대법관을 만나러 간다. 헌법재판관을 만나러 간다. 어떤 뚜렷한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특정 대상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권순일을 만나러 갑니다. 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발소로 갔어요. 그럼 권순일과 김만배는 이런 관계입니다. 형님, 저 이발소 갈 테니까 제가 형님 만난다고 해주세요. 권순일, 그래요. 우리 대법원 이발소가, 저 커트는 최고지. 이런 대화가 성립이 돼야, 대법원에 권순일 핑계대고 이발소에 갈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했던 게 수긍이 가십니까? 이발소를 가기 위해서 대법원에 간다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재명은 스스로 대장동 개발은 자신이 설계했다고 말했다. 대장동 개발의 중심에 화천대유가 있다. 화천대유는 이재명 사건에 등장한다. 이재명은 이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새로운 정치 생명을 얻었다. 부모를 빼고 이재명에게 생명을 준 사람은 권순일 대법관 뿐이다. 이것이 지금 권순일이 재판 거래, 즉 자신이 무엇인가 특혜를 받고 이재명으로 하여금 지금의 이재명, 즉 제1야당의 대표, 대통령 후보, 잠재 대권 후보가 될 수 있게 만들어준 그야말로 은인 중에 은인이 권순일이 아닌가. 그런데 그 권순일도 지금 이제 수사선상 정도가 아니라 상당히 이 많은 증언과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다. 기다려야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양문석과 그 다음에 우상호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일단 양문석 관련해서 드디어 마침내 끝내 양문석의 편법 대출 의혹을 검찰이 조사한다고 합니다. 딸은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하고요. 자, 지금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 4부입니다. 새마을금고가 양 당선인의 대학생 딸 명의로 11억 원의 대출을 내준 과정에 불법이 없었는지 들여다보고 있고 조만간 양문석을 소환 조사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딸에게는 이미 소환 통보를 했다고 하고요. 일단
굉장히 발빠르게 지금 수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단 또 5월 22일자 기사는 주택을 압수수색했죠. 양문석 주택을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것 이외에 별도로 이건 지금 실제로 양문석이 사문서 위조, 즉 딸이 대학생인데 사업을 했습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을 10여억 원이나 받겠습니다. 그러면 대출해주면 그 다음 뭐죠? 내가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라고 증명을 해야 되는데 사업을 안 했잖아요. 대학생 딸이니까. 그러니까 뭔가 문건들, 그러니까 내가 뭐 때문에 이걸 사고 사업을 해서 이걸 사고 했다는 돈을 지출한 그 내역을 전부 다 가짜를 했기 때문에 사문서 위조, 그리고 사기 대출과 관련된 많은 혐의들을 받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것 말고도 별개로 선거법 위반, 즉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이렇게 이 사기 대출을 딸 명의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던 부분과 관련돼서 지금 역시 압수수색, 양문석의 선거사무장이 압수수색을 경찰서로부터 받았다라는 기사입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재산 축소 신고도 있군요. 재산 축소 신고 및 편법 대출 당선인에 대한 의혹. 그러니까 이건 경선 과정에서 얘기입니다. 당내 경선 과정. 이것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양문석이 약간 숨지기나 했더니 이제 자신의 본성을 드러냅니다. 양문석은 사실 정말 입이 걸어요. 글 쓰는 것도 입 못지않게 겁니다. 자신의 어떤 능력은 사실 논리적으로 조목조목 침착하게 분석하고 해석하고 하면서 상대방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상대방으로부터 이 생각이 다르구나라고 인정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드립다 욕부터 하고 봅니다. 노무현을 무슨 뭐라 그럴까요? 뭐라죠? 그 잘못된 무슨 그런 그러니까 그 고장난이라고 그랬나요? 불필요하다고 그랬나요? 어쨌든 별의별 수사를 동원해서 일단 모욕부터 줍니다. 저작거리의 드자비가 그렇잖아요. 저작거리에서 시정 잡배들이 하는 행위가 이것입니다. 일단 개 쌍욕부터 퍼붓고 보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주눅이 들게 만들죠. 그런데 바로 이겁니다. 우상호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만 양문석 이렇게 막말을 합니다. 시대 정신이 20년 기준이다. 기준으로 멈춰선 작자다. 맛이 갔다. 구태 정치에 맛이 간 우상호다. 라고 하면서 무식하면 용감하다. 구태 정치들 이제 좀 지겹다. 공부 좀 하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쎄요. 양문석이 그렇게 공부를 잘한 것 같지 않은데요. 우상호보다. 그러면서 586운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우상호 얘기가 조금 더 맞습니다. 우상호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내가 20대한테 20대나 30대 당선자가 나한테 기득권이니 586이니 하면 아이고 우리 당에도 새롭게 치고 올라오는 청년 세대들이 있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이 분은 우상호는 분이라고 높입니다. 우상호가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4살이나 어린 양문석으로부터 이작자니 뭐니 이런 진짜 막말을 들었는데 우상호는 이분은 이라고 표현하네요. 나와 고작 세대 차이 크지 않다. 4년 차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66년생은 대표적인 386입니다. 당시에 지금 586이죠. 근데 지가 당선돼 놓고 제가 알기에는 이 학교에서 그렇게 무슨 무슨 운동권도 아니었으면서 온갖 운동권인 척 무슨 운동권 용어들을 동원을 해서 지금까지 평론을 해대더니 이제는 마치 자기가 586이 아닌 양, 마치 자기가 굉장히 신선하고 새로운 치고 올라오는 세대인 양 50대 후반에 늘 늙음악한 그런 나이에 물론 저는 60대 넘었습니다. 제가 폄하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나이에 우상호에다 대고 이렇게 쌍욕을 퍼부어서 자신의 존재,
즉 나는 찐명 중에 찐명이다. 우리 이재명님을 숭배하는 새로운 세대, 새로운 그런 그 더민주혁신회의 소속의 친이 되다라는 걸 누구한테 얘기할까요? 일반 국민이 이 얘기를 들으면 고개를 끄덕이겠습니까? 아니죠. 바로 개딸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개딸들에게 우상호를 욕함으로써 우상호에다 이렇게 쌍욕을 퍼부음으로써 자신이 얼마나 지금 이재명과 가깝고 또 개딸들을 추앙하느냐. 이게 다 어떻게 벌어졌냐면 개딸들이 지금 국회의장 그 선거와 관련돼서 화가 나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랬잖아요. 권리당원들의 지금 당내 선거의 10%를 참여시키게 하겠다. 이런 어떤 표현에 대고 우상호가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했더니 거기다 대고 쌍욕을 퍼본 겁니다. 그러면 누가 환호할까요? 개딸들이 환호하겠지요. 기억 되돌려 보시죠. 문화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자기가 공경에 처한 마오쩌둥이 그 공경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중학생 정도의 나이 어린 홍위병 등을 동원해서 자신의 정적들을 모욕을 주고 처단합니다. 일단 정적들이 아닌 모든 그야말로 학자들이라든지 정치인들이 전부 끌려나가서 모욕을 당합니다. 그 중에는 자기 학교의 선생들을 끌고 단상에 올라가서 모욕을 주고 조리돌림을 했던 학생들도 있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화제가 됐던 삼체라는 드라마에서도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양문석의 행위는 바로 그것과 똑같습니다. 우상호가 얘기합니다. 아이고 자기 선거 나오기 위해서 형님 도와주십시오 하더니 이런 꼴을 당하는구나 라고 한숨을 쉽니다. 양문석은 10년을 선거에 나가서 이 사람 저 사람 줄을 댔습니다. 우상호한테도 형님 했겠고 누구한테도 형님 하면서 어떻게든 진입하려고 했겠죠. 586 자기도 586이니까 586 선배들을 어떻게든 나도 586입니다 하고 팔아먹었겠죠. 그런데 이제 당선이 되고 이제 금배지를 달자 자기가 그렇게 줄을 대려고 했던 선배 정치인들을 단상 위에 끌고 올라가서 이렇게 조리돌림을 하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자기의 존재를 부각시키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참 저렴합니까? 얼마나 얕은 그런 삶의 정치 행보를 보이는 것입니까? 양문석과 관련돼서까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2024년 5월 29일 순서를 이제 서서히 좀 마감할까 합니다. 오늘 많은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가끔 이 글들을 보고 여러분들과 소통도 하면서 어떤 분들이 어떤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제가 좀 흥분하면 좀 이렇게 앞뒤 안 가리고요. 말이 이렇게 양쪽을 가리고 경주마가 하잖아요. 지금 혼자 하다 보니까 더군다나 이렇게 쫙 그냥 이렇게 너무 집착하고 몰두하게 되나 봅니다. 다음 주부터는요, 들어오시는 많은 시청자분들과 함께 소통도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 박경영님 고생 많으셨고요. 또 들어오신 많은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사법부가 바로 서야지만 나라가 바로 섭니다. 사법부가 바로 서는 날, 그날이 빨리 오길 기대하겠습니다. 5월 29일 아투TV 이종훈의 HQ 여기서 마감을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